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3회차 유통관리사 2급 기출문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도 11월 16일에 진행됐었고요.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려운 수준은 아니었다. 기본적인 문제 출제됐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1과목부터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하기 전에 챕터별로 출제 유형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유통의 이해 부분이 7문제로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됐고요. 또 하나는 물류 경영 관리 파트에서도 출제가 많이 됐었다. 나머지 경영 전략, 그 다음에 경영 관리. 여기 경영학에 관련된 부분이죠. 이것 또한 7문제가 출제가 됐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기업 윤리 하나, 그 다음에 법규 하나, 이 정도로 출제가 됐습니다. 난이도는 한 뭐 중간 정도. 물론 이제 모르는 문제가 또 출제되기도 했지만, 뭐 처음 나오는 용어 문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크랄직이라고 해서. 뭐 그런 거 빼고는 나머지는 대부분 나왔던 거에서 또 좀 변형해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난이도는 한 중간 정도 된다. 자, 문제 1번부터 갑니다. 자, 중간상이 필요한 이유, 집중 준비의 원리. 우리 중간상이 필요한 이유 여러 가지가 있었죠. 총거래수 최소화의 원칙부터 해서 총거래수 최소화. 그다음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집중 준비의 원리 있죠. 집중 준비의 원리. 집중 준비의 원리는 다른 말로 하면 집중 저장의 원리죠. 포인트는 저장에 있더라는 거. 저장은 다른 말로 스토리지. 보관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또 변동비 우위의 원리. 변동비 우위의 원리. 그 다음에 전문화 또는 뭐 분업화에 관련 거죠. 분업화라든가 전문화 관련된 부분. 뭐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중간상이 필요한 이유다. 그 중에서도 문제에서는 집중 준비의 원리. 다른 말로 하면 집중 저장의 원리죠. 이걸 니네가 알고 있냐 이거죠. 정답이 2번입니다. 자, 유통 경로상에서 가능한 한 많은 수의 도매상을 개입시켜서 경로 구성원에 의해서 보관되는 제품의 총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게 집중 준비의 원리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제조업자는 생산을, 유통업자는 유통을 전문화함으로써 전문화 분업화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4번에 보면 중간상에 참여하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 빈도수를 감소시켜서 거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4번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건? 총거래수 최소화의 원칙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통해서 총거래수 최소화의 원칙 이 4가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되겠다. 문제 2번. 유통 경로상에서 수행되는 유통의 기능 중에서 거래 및 물적 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조하는 조성 기능에 관한 설명. 자, 우리 3가지 기능이 있는데 유통의 기능 중에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상적 유통이 있고요. 상적 유통. 또 하나는 물적 유통이라는 게 있고 물적 유통. 그래서 문제에서 묻는 것이죠. 유통의 기능 중에서 거래는 뭡니까? 이거 상적 유통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물적 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조하는 조성 기능. 유통 조성 기능이 있어요. 조성 기능. 자, 이 중에서 문제 뭡니까? 이 조성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성 기능이 뭔지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문제 해설 쪽에 보면 유통의 기능은 상적, 물적, 유통 조성 기능으로 구성이 되며 자, 그 중에 유통 조성 기능은 뭐예요? 표준화와 등급화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표준화 등급화에 관련해서는 개별적인 문제가 하나가 출제가 됐다. 2023년도에. 근데 금융, 위험 부담, 그 다음에 시장 정보, 교환 주선 기능 이런 것들이 있다. 하나씩 보면 자, 조성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죠. 않는 것. 소비자 또는 생산자한테 자금을 대부함으로써 대부한다는 뭐야? 빌려준다라는 거죠. 이거는 빌려줌으로써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거. 이거 금융 기능이죠. 금융 기능이다. 두 번째, 재고 유지 및 상품의 진보화를 포함한 여러 가지 위험을 부담하는 거. 위험 부담 기능이죠. 위험 부담 기능. 자, 세 번째 보면 예상 판매량, 가격 정보, 소비자 정보 등을 생산자한테 제공해 주는 거. 이거 뭡니까? 정보 기능이죠. 이건 정보 기능. 세 번째는 정보 기능. 네 번째 보시면 생산 시점과 소비 시점의 차이를 연결함으로써 장소적 효용. 뭡니까 이거? 장소적 효용. 자, 장소적 효용은 이거 운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이거 말고 또 시간적 효용 있죠? 시간적 효용은 뭘 통해서? 보관을 통해서. 자, 이런 운송과 보관에 앞뒤에서 연계해 주는 거 하역이란 게 있었죠. 운송, 보관, 하역 얘네들 다 뭡니까? 자, 얘네들 다 물적 유통에 해당하는 애들이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4번은 유통 조성 기능이 아니라 물적, 그쵸? 물적 기능이다. 물적 기능. 물적 유통 기능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되겠고요.
5번에 보면 상품을 품질 수준에 따라서 분류하거나 규격하는 것, 표준화 등급하죠. 표준화 등급화.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운송, 보관, 하역, 얘네들은 물적 유통. 그 다음에 상적 유통은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죠. 소유권 이전과 관련이 되어 있다. 소유권 이전과 관련됐다라는 건 뭐예요? 매매라든가 뭐 중개라든가 이런 거랑 관련이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다. 물적 유통은 피지컬 디스트리뷰션, 자 운송, 보관, 하역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자 다음 문제, 문제 3번입니다. 자 소매업 발전 이론 중 아래 글상자 가로 안에 들어갈 이론을 옳게 해다 이런 것은 뭐냐 이거죠. 뭐 이것도 매번 나왔던 문제죠. 근데 원래는 이 문제는 제 3과목이에요. 유통 마케팅에 나와야 되는데 1과목에 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좀 오류예요,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 과목에 내주는 게 맞겠죠. 하지만 유통관리사 4과목이지만 뭐 과목과 상관없이 중첩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번. 비용적인 요인들을 강조하여 설명하기에 초기입니다. 초기. 고가격, 고인 추구하는 새로운 소매상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이건 단점이죠, 이거 단점. 단점 내지 한계점이다. 뭐에 대한 단점 또는 한계점이냐? 이거는 소매 수레바퀴 이론. 소매 수레바퀴 이론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소매 수레바퀴 이론은 1960년대 만들어졌고요. 50년대인가요? 자, 처음에 엔트리 단계죠. 진입 단계. 이렇게 돌아갑니다. 성장 단계. 그다음에 성숙기가 아니라 바로 쇠퇴하는 단계죠. 자, 진입 단계에서는 저요. 저 이윤, 저 마진이죠. 그 다음에 저 가격, 그 다음에 저 서비스로 가다가 자 성장 단계로 가면 고고로 갔다가 새로운 업태가 나오면 없어진다는 얘기죠. 첫 번째 뭡니까? 소매상 수레바퀴 이론이다. 소매 수레바퀴 이론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 뭐뭐는 저관여 상품 소매 업태와 고관여 상품, 자 소매 업태의 발전 과정을 구분하지 못한다라고 했어. 계열이 늘어났다, 줄어났다, 늘어났다, 줄어났다 이런 건데 이걸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거. 이건 뭡니까? 소매 아코디언 이론이죠. 둘 다 한계점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한계점. 그 이론의 가설의 한계점을 가지고 물은 문제였다. 상당히 특이한 문제였지만 우리 쉽게 맞힐 수가 있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소매 수레바퀴 이론, 또 하나는 자 소매 아코디언 이론이었었죠. 문제 4번인데 문제 4번은 처음 나왔어요. 그냥 용어의 정의에 관련된 문제고 뭐 2024년도 3회차에 나왔기 때문에 이거 2025년도에는 나오기가 조금 어렵다. 근데 그 이후에 26년이나 27년에는 분명히 나올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입니다. 왜? 처음 나왔어요. 근데 용어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연타로 내긴 좀 어렵고 부담스럽고 차후에 또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있겠다. 구매의 전략적 중요성과 시장의 복잡성을 기준으로 공급업체를 세분화하는 기법 뭐냐 이거죠. 크랄직 매트릭스라고 한다. 또 나오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죠. 우리 지금까지 보면 이런 문제는 워낙 많이 나왔었죠. 워낙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정답은 4번이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문제 4번에 보면 문제 4번에 용어의 정의가 나와 있는 거예요. 구매에 관련된 부분이죠. 구매의 전략적 중요성과 시장의 복잡성을 기준으로 공급업체를 세분화하는 기법은 뭐냐? 정답은 요거였다. 처음 나왔습니다. 문제 5번 아래 글상자에서 유통 구성원의 기능 중 쌍방향 흐름, 우리 흐름이 있단 말이죠. 생산자를 기준한다면 도매상, 소매상, 그다음에 소비자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죠. 쭉 이렇게 내려오는 거, 이거 뭐예요? 전방 흐름이라고 하고, 거꾸로 밑으로부터 올라가는 거, 이걸 후방 흐름이라고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쌍방향 흐름이라고 그러죠. 여기서는 쌍방 흐름으로만 바르게 나열된 것은 뭐냐? 물리적 보유는 뭐예요?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물리적 보유라 하면 이건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소유권이 넘어가는 건 생산자로부터 밑으로 쭉 내려가는 거잖아요. 이건 전방 흐름이죠. 이건 전방 흐름. 얘는 전방 흐름이다. 그러니까 쌍방향 흐름을 묻고 있으니까 기억번은 들어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기억번이 들어간 애는 틀린 거예요. 틀린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촉진입니다. 촉진은 판매하기 위해서 밀어내는 거잖아요. 밀어내거나 끌어당기는 건 대부분 자 촉진한다라고 하면은 위로부터 밑으로 내려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전방 흐름. 그러니까 니은번도 들어가면 안 된다. 니은번도. 정답 1번 아니면 2번이죠. 디귿번을 보겠습니다. 주문입니다. 주문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죠. 대표적인 뭐야? 후방 흐름이에요. 주문은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디귿번도 틀렸겠죠. 디귿번도.
1번 금융기능, 미음번 위험부담기능, 그 다음에 협상하는 거. 얘네들은 쌍방향 흐름이야. 쌍방향. 대금입니다. 대금. 대금은 산 사람 위로 올려주는 거죠. 대금도 여기에 해당한다. 대금 지불과 관련된 부분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2번. 이런 문제도 출제가 빈도수 있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 6번.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유통산업의 환경 변화에 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소매 기술을 통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결합했다라는 거.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융합되고 있다라는 거죠. O2O. 내지는 뭐 옴니 채널. 여러 가지 채널들을 함께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어때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의 경계. 예전엔 경계 있었는데 이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경계가 사라지거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알아둡니다. 두 번째, 온라인, 오프라인 경계 부분이 무의미할 정도로 자 융합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게 말씀드렸죠. 세 번째, 경쟁 도구로서 첨단 기술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IT 기술이 유통에도 접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4번에 보면 플랫폼 기반의 유통 비즈니스가 주목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플랫폼 우리 다 이용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정답은 5번이겠네요. 옴니 채널의 등장으로 업태 간 경쟁은 해소되었지만 업태 내 경쟁은 격화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온라인 오프라인 간의 경계는 없어졌어요. 하지만 업태 내 경쟁들은 치열해질 수도 있겠다.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문제 7번. 환경 분석을 통해서 소매업체가 추구할 수 있는 다양한 성장 전략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성장 전략이라고 되어 있죠. 성장 전략. 성장 전략이 나오면 여러분들 바로 하나가 떠올라야 된다. 이고르 엔소프죠. 이고르 엔소프의 제품 시장 확장 그리드다. 제품 시장 확장 그리드.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 보면 격자죠, 격자. 여긴 뭐예요? 기존 시장. 여긴 신시장. 여긴 기존 제품이라든가 아니 업태가 들어갈 수 있어요. 제품 대신 업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존 제품 아니면 기존 업태. 신제품, 신업태. 기존이 만나면 시장 침투다. 시장 침투 전략이다. 신이 만나면 뭐예요? 다각화죠? 다각화. 그 다음에 신제품. 그 다음에 기존과 신이 만나면 신 뒤에 있는 것이 제목이 된다. 여긴 제품 개발. 자, 신시장과 기존 제품이 만나면 신 뒤에 붙어 있는 애들. 얘가 제목이 된다. 시장 개발이 된다라는 거죠. 이 네 가지를 묶고 있는 거예요, 네 가지. 1번 시장 침투를 증가하기 위해서. 시장 침투 이거잖아, 이거. 기존이죠. 표적 시장에 보다 많은 점포를 개설하거나 기존이라는 얘기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 영업시간을 늘리기도 한다. 두 번째, 고객에게 드레스를 판매한 후 그에 어울릴 스카프를 판매하고자 하는 교차 판매란 나왔어요. 교차 판매. 자, 교차 판매. 우리말로 하면 교차 판매, 영어로 하면 크로스셀링이라고 그랬죠. 크로스셀링. 크로스셀링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CRM에서 나오는 거죠. CRM. 고객 관계 관리에서 나오는 전략이다. 정답은 2번이에요, 2번. 교차 판매는 시장 다각화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 다각화 뭡니까, 이거? 새로운 제품이죠. 새로운 제품을 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뚫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다. 정답은 2번. 3번에 보면 관련 다각화. 다각화의 종류 중에 하나죠. 관련 다각화는 현재의 표적 시장과 새로운 사업 기회가 공통점이 있는 경우로 동일한 물류 시스템을 활용하기도 한다. 나머지 PB를 기획하던 소매업체가 생산 공장을 수유하는 것은 일종의 수직적 통합이다. 소매업체가 밑에서 위로 통합하는 거잖아요. 후방 통합이 되는 것이죠. 전방 통합과 후방 통합을 우리는 다 합쳐서 수직적 통합이다. 5번도 한번 봐주시고요. 문제 8번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8번. 문제 8번 보면 물류의 중요성입니다. 물류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 최근에 물류관리죠. 물류관리. 여기가 이제 7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어요.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물류관리를 잘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파트 1 유통의 기초 이해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파트 5인가요? 파트 4인가 5인가 해가지고 여기가 뭐예요? 물류관리죠. 물류관리. 유통 물류관리. 이 부분이 최근에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자, 2024년도 들어오면서 SCM, 그 다음에 ERP,
이 관련된 내용이 어디로 갔습니까? 제4과목으로 넘어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7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건 그만큼 물류가 유통에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물류의 중요성 강조되는 이유. 자, 동그라미 1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물류 서비스를 개선하고 물류비 절감. 자, 물류비 절감 엔드웨어, 엔드 서비스를 개선하는 거 상충관계이지만 둘을 잘 조화시키는 게 물류 관리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나머지 좀 읽어보세요. 두 번째 보면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다양한 요구는 재고, 저장 단위 수의 증대를 필요로 하고 재고 불균형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물류 관리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거죠. 세 번째, 소비자의 상품에 대한 저가 압력은 능률적이며 간접적인 분배 경로의 등장을 강요하기 때문에 문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장이 어려워요.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것만 보면 쉬운 건데 나머지를 보면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 정답은 4번인데요. 자, 물류 관련해서 가격 결정의 신축성은 물류랑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 자, 일단 물류란 건 뭐예요, 이거? 물류 관리는 비용을 절감하는 거예요. 비용 절감. 제3의 이익원이에요. 제3의 이익원. 이익이 되는 원천이 된다라는 거죠. 뭘 통해서? 비용 절감을 통해서. 근데 비용 절감만 하는 것이냐? 아니야. 동시에 and 서비스 수준이야. 서비스 수준은 일정 부분 조금 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많이 올릴 수는 없어요. 비용 절감과 서비스 수준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뭘 통해서? 비용 절감이란 건 대량 생산 내지는 대량 판매 내지는 대량 물류 대량화 시키는 거죠. 대량화 함으로써 비용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규모의 경제죠. 규모의 경제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비용을 절감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비스 수준은 어떻게 올릴 수 있어요? 이거는 전문화를 통해서 전문화와 분업화를 통해서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가격 결정이랑은 물류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문제 9번. 유통업체가 해외로 진출하기 위한 진입 방식에 관한 설명입니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직접 투자, 프랜차이즈 쭉 나와 있습니다. 4번에 보면 합작 투자라는 게 나와 있죠. 합작 투자. 우리 영어로는 조인트 벤처라고 합니다. 조인트 벤처. 영어로도 잘 나오죠. 자, 조인트 벤처 뭡니까? 벤처는 모험이요. 모험. 네, 위험이죠. 모험을 갖다가 조인트, 함께 결합시킨다는 뭐죠? 내가 해외 투자를 하는데 어때요? 내가 100% 투자하기는 조금 거시기 하다라는 거죠. 현지법인이란 내가 우리 자사가 50% 정도 투자하고 해외 현지법인이죠. 해외 현지법인, 로컬법인, 현지법인 아니 그런 회사한테 50% 투자하게 하는 거죠.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거예요. 합작 투자, 조인트 벤처는 진입업체 누굽니까? 우리 회사야. 자사. 위험은 높지만 현지 파트너에게 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이거? 위험을 갖다 감소시키기 위한 거죠.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50대 50 투자하는 거라니까요. 50대 50으로. 시장에 대한 정보만 제공받는 게 아니다. 얘랑 같이 50대 50으로 합작 투자하는 거야, 이게. 조인트 벤처라고 합니다. 해설 보시면 합작 투자는 해외 투자 기업의 위험, 리스크를 완화시키기 위한 해외 투자 기법이다라고 되어 있죠. 이를 통해서 위험 부담의 축소, 규모의 경제, 그 다음에 합리화, 달성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제 10번. 자, 아웃소싱 관련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거. 계속 나오는 거죠, 아웃소싱. 이거 계속 나옵니다. 무조건 나와, 무조건.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아웃소싱과 비교하는 게 있었죠? VS, 3PL, 제3자 물류를 비교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에 제3자 물류랑 비교하는 게 나왔다라면 얘가 뭐예요? 얘는 장기적인 것이고 얘는 단기적이고 단발적, 이례적이다. 이래죠. 얘는 전략적인 거다. 여기 운영적인 것이고요. 얘는 CEO가 대부분 진행을 하고 얘는 중간 관리자가 한다라는 거. 얘는 통합적이란 거죠. 통합적인 기능이고 얘는 그냥 개별적인 기능이다라는 거. 만약에 두 개를 비교하면 그렇다. 근데 원칙적으로 보면 3PL도 아웃소싱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 해외 아웃소싱의 경우 국가에 따라서 부정적인 원산지 효과를 얻기도 해요. 실제적으로. 정답 2번인데요. 투자 비용이 증가하기에 재무적 위험이 늘어나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투자 비용이 증가합니까? 아니에요. 아웃소싱이란 건 제3자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내가 다 할 수 없으니까. 만약에 창고가 있어, 창고.
창고가 있는데 내가 생산도 하고 내 창고를 자가 창고를 가지고 있으면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안 좋은 점도 많아요.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차는 임대차. 제3자의 창고를 이용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내가 기존에는 어때요? 창고를 내가 땅을 사가지고 창고를 져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비용이 엄청 많이 드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임대차 한다라는 거죠. 투자 비용이 상당히 감소되는 거예요. 아웃소싱이죠, 아웃소싱. 위탁한다. 투자 비용이 감소한다라는 거죠. 해설을 보시면 아웃소싱을 통해서 위탁 기업은 핵심 역량에 집중하게 되고 비핵심 역량, 그거는 누구예요? 비핵심 역량, 잘하는 애한테 준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물류예요, 물류. 운송, 보관, 하역, 포장 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기능들을 누구? 생산자, 화주죠? 화주는 생산하는 게 핵심 역량이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운송, 보관, 하역은 내가 잘 못하니까 이걸 잘하는 제3자한테 맡기는 거죠. 그게 바로 아웃소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물류에 국한시킨다면 이게 제3자 물류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투자 비용이 덜 든다라는 거예요. 운송할 때 화물 자동차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자, 보관할 때 창고를 내가 짓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투자 비용이 감소한다. 그 비용을 핵심 역량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정답은 2번. 11번 경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경로 전략에서 다루는 사항들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뭐냐? 경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로 전략이요. 유통 커버리지죠. 유통 커버리지 전략. 유통 커버리지 전략을 얘기하고 있다. 여기 보면 뭐 개방적 유통도 있고요. 그다음에 선택적 유통. 그다음에 전속적 유통도 있었죠. 이 같은 말도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는 집약적, 그다음에 집중적 유통, 다 같은 말이다. 자, 전속적 유통은 배타적 유통이다. 다 제품이랑도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된다. 여긴 뭡니까? 자, 편의품, 선매품, 전문품 비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1번에 보면 특정 지역 범위 내에서 얼마나 많은 중간상을 둘 것인가, 이게 바로 유통 커버리지, 유통 커버리지 전략입니다. 요거에 관한 고객 커버리지가 아니고 유통 커버리지예요. 이거는 이 단어 자체가 틀리죠. 고객 커버리지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유통 커버리지, 유통 커버리지. 그래서 특정 지역 범위 내에서 얼마나 많은 중간상을 둘 것인가, 이게 뭡니까? 이게 유통 커버리에요. 유통 커버리. 얼마만큼 커버할 수 있느냐 이거죠. 정답 1번입니다. 1번.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은 쭉 봐주시기 바라고.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보면 아주 생뚱맞습니다. 고객 커버리지 이런 단어는 없어요. 유통 커버리지죠. 유통 커버리지. 자, 문제 12번. 문제 12번은 유통 법규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뭐 맞추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 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명시하고 있는 전자거래 사업자의 일반적 준수사항 옳지 않은 것은, 이거 어떻게 알아요? 상당히 어렵죠. 자, 전자문서 전자거래 기본법 제17조에 나와 있는 조문입니다. 조문에 보면 준수사항이 6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거 5개 집어넣고 하나를 이상한 거 집어넣은 거죠.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이거 맞추기 어려운데 다음번에 또 나올 수 있습니다. 2025년도, 2026년도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봐주셔라. 이거는 아예 없는 것이다. 없는 거. 전자거래기본법 제17조 전자거래 사업자 일반적인 준수사항 6가지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거래 사업자는 전자거래와 관련되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해서 6가지가 쭉 나와 있어요. 요거 체크. 자, 문제 13번. 아래 글상자 내용 중 국제기업 조직에 관한 국제사업부의 조직 관련돼서 어떤 사업부 조직이죠. 국제사업부 조직에 관한 장점.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업번. 자, 국제 경영 활동과 관련된 업무들이 국제사업부에 집중되기 때문에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업무들이 어떤, 여기 이 사업부, 국내 사업부가 아니라 국제사업부에 집중된다라는 걸 나눴다라는 거죠. 국내와 국제를 나눴다라는 거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오케이, 맞습니다. 국제 경영 활동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분명해진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 이 사업부 조직을 탄생케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죠. 책임 소재에 관련된 부분, 책임 소재가 명확해진다라는 것이죠. 기억니은은 무조건 들어간다. 기억니은이 들어가 있는 애들을 찾으셔야 돼요.
보니까 4번 아니면 5번이다. 얘네들은 아닌 거죠. 아닌 거죠. 기억 니은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자, 디귿번에 보면 국제사업부와 그 다음에 국제사업주 간의 상충적인 목표 설정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상충적인데 어떻게 시너지라는 단어랑 연결이 안 되죠. 상충적인 것은 시너지랑은 반대, 정반대입니다. 상충된다는 건 트레이드 오프죠. 이율 배반적인 관계예요. 이율 배반적인 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나기는 어렵다. 디귿번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문제 자체가 틀렸다. 이거는 날아가야 된다. 정답은 그럼 5번이에요. 5번. 리을반은 맞는다는 얘기죠. 국제사업부 내에는 지역별 조직을 통하여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시장 정보를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가 있겠죠. 왜? 국제사업부와 국내사업부를 나눴는데 국제사업부에서 이걸 다 총괄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자, 정답은 5번. 문제 14번. 문제 14번도 조직에 관련된 문제인데 프로젝트 조직입니다. 프로젝트 조직. 잘 나오죠? 가장 옳지 않은 프로젝트 조직이 최근에 또 한 번 나온 2023년인가 22년 또 나왔었죠. 가장 옳지 않은 거. 과제 진행에 따라 인력 구성에 탄력성이 존재한다라고 돼 있어요. 탄력성. 우리 프로젝트 조직 보면 프로젝트 조직의 가장 큰 특징은 임시적인 조직이죠. 임시적인 조직이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어떻습니까? 목적이 달성되면 어때요? 임의적이기 때문에 어때요? 해산해요, 해산. 조직 자체가 해산한다라는 거. 아주 탄력적이고요. 매우 동태적인 조직이다. 동태적이란 건 매우 다이나믹하다라는 것이죠. 의사결정 과정이 상당히 어때요? 수평적이에요. 의사결정 과정이 좀 수평적이다. 과정이 수평적이다. 수평적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겠죠. 이런 거. 임시적이다, 탄력적이다, 동태적이다, 수평적이다. 이런 게 프로젝트 조직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목적 달성을 지향하는 조직이다라는 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거죠. 목표가 달성되면 해산되는 거예요. 구성원들의 과제 해결을 위한 사기를 높일 수가 있고요. 기업 전체의 목적보다는 사업부만의 목적 달성. 아니죠. 사업부가 왜 존재합니까? 기업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말이 안 된다. 정답은 3번이죠. 3번. 자, 문제 15번. 아래 글상자 주요 지표들이 나와 있습니다. 수익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 비율들만으로 나열된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어요. 수익성 지표, 수익성 비율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매출액 순이익률, 뭐 이런 것들이죠. 매출액 순이익률. 뭐 ROI 같은 것도 여기 해당하겠죠. 투자 수익률. 뭐 이런 것들. 분모에, 자, 공식으로 본다 분모에 뭐? 순이익이 들어가요, 순이익. 아니면 총이익. 어떤 이익이 올라간다. 이런 것들은 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기업본에 보면 순이익 증가율이에요, 증가율. 자, 이거 증가율이잖아요. 증가율은 여기에 해당하는 게 아니다. 증가하기 때문에 성장률에 해당한다. 성장성 비율에 해당하는 것이죠. 기업본에 들어가면 틀린 거예요. 나가리 되는 거죠, 얘네들은. 자, 주가 수익 비율. 퍼죠, 퍼. 퍼는 주가 비율이잖아요, 주가 비율, 이거는. 니은도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기억 니은 다 틀렸어요. 니은이 들어가면 또 이것도 틀렸다. 니은. 정답은 3번 아니면 4번이겠네요. 매출액 순이익률, 대표적인 수익성 비율에 해당하는 거죠. 매출액 순이익률은 어떻게 생겼냐? 매출액분의 순이익이다, 순이익. 곱하기 100이 매출액 순이익률이죠. 디귿번은 맞다. 디귿번이 안 들어갔으니까 리을도 틀린 것이죠. 정답은 3번이네요. 3번. 자, 총자산 순이익률. 자, 이거는 총자산분의 순이익 곱하기 100이 되겠죠. 총자산 영업이익률. 이것도 뭐 여기 해당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총자산분의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 곱하기 100. 자, 비읍번은 유동비율입니다. 유동비율. 유동성 비율에 해당하는 거. 이거 안정성 비율에 해당하는 것이죠. 얘도 틀렸다. 네, 정답은 3번. 문제 16번 봅니다. 아래 글상자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 옳은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처음 나왔는데, 자, 중간상이 여러 생산자들로부터 자유롭게 제품을 구매하여 다양한 상표를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방식과 달리입니다. 요거랑 달리 중간상이 특정 제조업체의 제품만을 대행해서 판매하는 형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뭡니까? 전속하는 거죠. 전속하는 거. 전속. 우리 뭐 만약에 삼성전자 대리점
삼성전자 대리점은 삼성전자 관련된 제품만 판매하는 거잖아요. LG 베스트샵 하면 LG 제품만 판매하는 것이죠. 전속 대리점 제도입니다. 어렵지도 않죠. 문제 17번. 인사관리 패러다임에 관한 변화, 가장 옳지 않은 건 처음 나온 문제입니다. 처음 나온 문제이지만 우리는 공부한 어떤 풍어를 가지고 맞출 수 있는 문제, 아니면 공부했던 상식이 누적되어 있으면 이걸 가지고 맞출 수 있는 문제다. 자,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죠. 올드한 것에서 새로운 걸로 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연공 중심에서, 그지? 연공이라는 건 옛날 얘기예요. 연공 서열이죠. 자, 근속 연수가 높으면 공헌도가 높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옛날 얘기예요, 옛날에. 지금 어때요? 능력 중심. 능력주의로 가고 있다라는 거. 맞죠? 표준적인 인재관에서 이질적. 자, 옛날엔 표준적인 걸 중요했어요. 표준적. 지금은 다양성을 중요시 한다라는 거죠. 여기 이질적이라고 했는데, 단어가 좀 그래요. 이거 다양성이다. 다양성. 다양한 인재관으로 바뀌고 있다. 내부 노동시장에서 외부 노동시장으로 변하고 있다. 외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영입을 한다라는 얘기죠. 반응적 인사에서 대응적 인사.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반응적, 대응적. 대응적이란 건 이거 뭐예요? 이거 선제적이죠? 선제적이다. 이거는 후행적인 거예요. 후행적인 거. 어떤 결과치가 탁 나오면 거기에 나중에 이제 대응하겠다라는 거죠. 반응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인건비에 대해서 수익적 관점에서 비협정. 자, 인건비. 사람들을 고용을 합니다. 고용을 해서 이 사람들로부터, 그렇죠, 최대한 많이 뽑아먹으려는 전략을 쓰는 거잖아요. 지금 최근에 인사관리가. 어때요? 이건 수익성이에요. 수익성. 옛날에는 사람 하나하나가 인건비 비용으로 봤죠. 비용으로 봤는데 지금은 수익적인 모델로 보고 있다는 거죠.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뀌었어요. 정답은 5번. 18번 피터 드러커 최고 경영자 자질론에 대한 내용 가장 옳지 않은 건 뭐 처음 나온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고 경영 목표 설정과 목표 관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줄 알아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 공통의 목표를 수행하는데 통합된 팀워크를 조직하고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당연한 얘기.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할 능력과 목표에 대한 성공적인 확신과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다 맞는 얘기죠. 정답은 4번입니다. 기업 내 내부,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책은 실무자 단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부,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건 누가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이거는 CEO가 하는 거예요. CEO가. 탑 매니지먼트 레벨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의사결정이 가장 중요한 거죠. 내부, 외부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우리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예요, 이거는. 하나의 방향성, 우리 기업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죠. 요거에 대한 의사결정이다, 의사결정.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비전이 달라지겠죠. 비전이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CEO들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실무자가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정답은 4번. 문제 19번. 문제 19번도 별표죠, 이거. 매번 나오는 문제입니다. 복원의 원칙. 매번 나오죠. 매번. 복원의 원칙. 10가지. 10가지가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자, 회전율에 관련된 거죠. 회전, 대응, 복원의 원칙. 회전율입니다. 회전율. 회전율 뭐죠, 이거? 입출고 빈도수죠. 입출고 빈도수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진다. 제일 많이 나온다. 통로 대면 보관의 원칙, 네트워크의 원칙, 그 다음에 선입 선출의 원칙.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죠. 자, 기억번 보면 출입구가 동일한 창고의 경우 입출하가 뭐니? 입출구에 입출구. 하보다는 입출구 이 단어를 많이 쓰고 있죠. 최근에 이걸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입출하 빈도수란 단어가 나오면 이거 뭡니까? 자, 회전 대응 보관의 원칙이에요. 정답 그냥 4번이네요, 4번. 자, 입출구 빈도가 높은 경우에는 출입구에 가까운 장소에 보관하고 낮은 경우에는 먼 장소에 보관해라. 두 번째, 니은은 식품과 같이 제품의 부패, 노후화를 회피하기 위해서 적용한다. 이게 뭡니까? 선입선출이죠. FIFO라고 합니다. First in, first out. 먼저 들어온 놈이 먼저 나가게 하는 것이죠. 정답은 4번. 자, 20번. 도소매 업체 물류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의사결정 내용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거죠. 자, 도소매 업체 물류 관리입니다. 물류 관리. 운송 보관 하역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and 가능하다면 서비스 수준을 갖다가 개선하고 싶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물류관리예요. 요거와 관련된 의사결정이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거죠. 상품을 어디에 보관할 것인가? 보관의 문제다. 운송, 보관, 하역, 뭐 포장, 유통, 가공 등등 이렇게 나와 있겠죠. 주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주문, 재고 관리랑 관련돼 있는 것이죠. 가격을 어떻게 설정? 아까도 나왔지만 물류관리는 가격이 아니라니까요. 정답 3번이네, 3번. 또 나왔네. 똑같은 문제죠. 거의 유사한 문제. 두 문제나 나왔습니다. 자, 물류관리는 가격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느 정도 물량을 여기 보관 나와 있네요. 상품을 어떻게 보관이 3개가 나와 있고, 또 하나 주문에 관련된, 주문은 재고 관리, 재고랑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자, 21번. 자, 20번도 19, 20, 21, 19, 20, 21 다 연타로 봅니다. 물류 관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복합물류 단지 여러 기능 중에서 물류 기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뭐냐? 복합물류 단지입니다. 복합물류 터미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이죠. 일단 복합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기 때문에 복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두 종류이죠.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이 연계되는 거예요. 운송수단. 연계되는 거. 이게 바로 복합이다. 복합물류단지, 복합물류터미널. 예를 들면 복합물류터미널이라는 게 있어요. 물류세법에 보면 복합물류터미널이 나오는데 복합물류터미널 일단 뭐 33,000제곱미터 이런 것들이 있어요. 면적 규정도 있고 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복합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기 때문에 두 종류 이상이 붙어 있는 거죠. 어디 항만이라든가 공항이라든가 이런 데 있단 말이죠. 보면 자, 특히 항만에 가면 철도, 그 다음에 차량, 트럭, 선박 이 세 가지가 연계되는 경우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두 종류 이상이라는 거, 복합이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꼭 알아두셔야 된다. 자, 1번에 보면 지역 간 화물의 수송, 그 다음에 하역 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환적 기능을 하는, 환적이란 뭐야? 트랜시먼트라고 합니다. 트랜시먼트. 자, 요거에서 요걸로 갈아타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로 갈아타는 거죠. 이게 바로 환적, 트랜시먼트라고 한다. 중요하죠, 이거. 여기서 다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자, 항만에 있는 복합물류 터미널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문입니다. 출입구예요, 출입구. 여기 바다. 여기 다 바다예요, 이렇게 바다. 여기 선박이 이렇게 있죠. 요 드론을 띄워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드론을 띄워가지고 위에서 보면 선박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는 차량이 왔다 갔다 합니다. 차량이 왔다 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자, 여길로 해야 돼요, 여기. CY 게이트라고 그러죠. CY 게이트. 일로 왔다 갔다 출입하고 나가야만 적법한 겁니다. 여기 바깥으로 나갔다. 이거 뭐 밀수예요, 밀수. 여기 관세선입니다. 여기 관세선. 대부분 다 관세선으로 돼 있어요. 자, 물건이 빠져나가면 밀수, 사람이 나가면 밀입국이죠, 밀입국. 여기로만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량이 왔다 갔다 하고요. 또 하나, 여기 옆에 보면 철도가 왔다 갔다 하는 철도가. 자, 선박에서 내려서 바로 나가는 거예요. 특히 철도를 이용하는 건 대부분 대량 화물이죠. 벌크 화물. 벌크 화물이라든가 아니면 대량 화물이다. 그러니까 차량으로 왔다 갔다 하기 어려우니까 여기 철도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두 종류 이상의 운송선이 연계되어 있고요. 자, 바다에서 여기 선박에서 철도로, 선박에서 트럭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환적 가능하다. 두 번째, 판매할 상품의 디자인과 기능을 잠재 수요자에게 직접 보여줌으로써 구매 욕구를 증진시키는 전시기능. 전시기능은 조금 약해요. 이거 약해요, 이거는. 물론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는 데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 약하다. 여기 뭡니까? 환적 아주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 생산자가 일괄 생산한 반제품을 수요자 요구에 따라서 조립하거나 가공하는 거. 조립 가공도 다 뭡니까? 물류예요, 물류. 여기서 다 이루어진다니까요. CY가 있고 CFS, 화물 추적장 이런 데 옆에 가면 조립하고 가공하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있어요. 맞는 거죠? 4번에 보면 불특정 화주의 화물을 컨테이너 혼재, 콘솔리데이션이라고 합니다. 혼재는 CFS에서, CFS. 여기 CFS라는 데가 있어요. 화물 조작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재하는 거예요. 혼재란 것은 혼재 내지는 혼적이라고 그래요. 혼적. 함께 섞는다라는 거죠. 섞는다라는 얘기예요. 콘솔리데이션이요. 콘솔리데이션은 LCL 화물을 FCL 화물로 만드는 것이다. 어디에서? CFS에서.
LCL은 레스 컨테이너 로딩 꽉 차지 않은 거. 컨테이너가 있는데 꽉 차지 않았어. 요만큼밖에 안 찼어. 이걸 갖다 풀 컨테이너 꽉 채우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혼재라고 한다. 그래서 CFSS는 혼재도 이루어지고요. 또 꽉 찬 것을 나누기도 합니다. 분류하기도 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5번에 보면 통관 기능. 당연히 항만이라든가 공항에서 통관 기능이 있죠.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아주 좋은 문제. 22번 풀필먼트인데 22년도 2회차에 풀필먼트가 한번 나왔어요. 근데 이 문제는 꽤 어려운 문제다. 어려운 문제. 이거 뭐 풀필먼트 뭐 전문가가 된 것 같아요.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쭉 해가지고 정답은 5번인데 5번. 밑에 보면 풀필먼트에 관한 해설 부분. 자, 유통업계에서 단순 배송의 의미를 넘어서 물류 전문업체가 판매자 위탁을 받아서 제품이 고객한테 배달되기까지 전체 주문 처리 과정 이걸 다 대행하는 게 바로 풀필먼트다. 뭐 대표적인 게 뭡니까? 풀필먼트의 대표적인 게 최근에 쿠팡 같은 애들. 이걸로 성공했죠. 성공했습니다. 지금 압도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정답 5번이에요. 5번. 티켓팅, 그 다음에 마킹은 시간과 장소를 많이 필요로 하므로 점포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아니야, 지금 다 하고 있어. 누가? 풀필먼트 기업들이. 쿠팡 이런 애들 다 하고 있다. 정답은 5번입니다. 근데 22번 꽤 어려운 문제예요. 23번에 보면 경로 성과 측정을 위한 각종 차원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여러 번 나온 건데 경로 성과 측정에 관련된 부분이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수익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가지야, 네 가지. 효율성, 그다음에 효과성, 수익성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형평성도 있다. 형평성은 다른 말로 하면 공평성이죠. 공평성을 얘기한다라는 거. 자, 효율성은 투입 대비 산출이다. 투입 대비 산출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건 뭐냐면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산출을 나오는 거예요. 능률적인 걸 얘기해. 능률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효과성은 뭡니까? 이거 뭐 목표 달성이 목표 달성. 목표가 달성되어 있는지 여부를 갖다 얘기하는 거다. 내가 만약에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그 서비스가 내가 원하는 만큼 제공이 됐는지 여부를 갖다 보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대표적인 지표가 고객 만족도예요. 고객 만족도. 고객 만족도 우리가 달성했느냐 이거죠. 컴플레인에 대한 대응이 잘 됐느냐, 목표가 달성됐는지 여부를 보는 게 효과성이다. 수익성은 말 그대로 수익성, 수익이 났느냐 여부를 보는 것이고, 형평성은 공평하게 배분이 됐느냐, 배분의 문제다. 요거에 관련된 문제가 23번이었고요. 1번에 보면 효율성은 투입 대비 산출이다. 이거 맞죠? 서비스 성과 제공 나왔는데 서비스 성과 제공은 이거 뭡니까? 이거 효과성에 얘기가 관한 이펙티브니스. 정답 1번이에요. 1번.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나머지 형평성, 효과성, 생산성 쭉 나와 있죠. 자, 생산성이라는 단어는 나왔는데 생산성은 다른 말로 하면 이거야 효율성이에요. 효율성. 똑같은 말입니다. 24번 경제적 주문량과 관련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EOQ는 매번 나오죠. EOQ는 두 가지. 하나는 가정, 또 하나는 계산 문제. 이번에 계산 문제가 안 나왔기 때문에 다음번에 계산 문제가 나오겠죠. EOQ는 루트 2 곱하기 D 곱하기 5분의 CH 꼭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자, 1번에 보면 재고의 보유비용, 그 다음 주문비용을 최소화한다. 두 가지죠. 보유비용, 주문비용. 자, 보유비용 뭐야? 재고 유지비용이죠. 재고 유지비용이요. 재고 유지비용을 여긴 보유비용이라고 또 나타냈습니다. 출제자마다 좀 이상해요. 보면 주문비용을 최소화하는 주문량이 바로 EOQ다. EOQ. 경제적 주문량이 되는 것이고, 주문비용은 주문을 처리하는 비용으로서 주문량이 필요합니까? 어때요? 주문량이 많으면 1회 주문량이죠. 1회 주문량이 많다면 단위당 주문비용은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는 거. 반비라는 거죠. 정답 2번. 3번은 뭡니까? 품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가정한다. 이거는 가정에 해당하는 것이고, 품절, 재고가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는 변동이 없고 예측이 가능하다고 가정하고, 수량 할인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 중요한 가정 중에 하나다. 수량 할인은 없어요. 수량 할인이 없다라는 건 내가 재고를 갖다가, 제품을 갖다가 구입을 하잖아요. 구입하는 구입 가격은 변동이 없다라는, 딱 고정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수량 할인 없어요. 가격 할인도 없습니다. 할인은 없어요. 여하튼 간에 할인은 없다. 할인이란 건 없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두신다. 정답은 2번. 마지막 문제 25번.
다양한 물류 활동을 기능에 의해서 분류할 경우 기본 활동에 해당하는 게 뭐냐 이거 기본 활동이래요. 기능에 의한 분류예요. 물류의 활동을 기능에 의한 분류를 할 때 기본 활동에 포함되는 기본이에요. 기본. 베이직한 거. 뭡니까 이거? 운송, 보관, 하역, 포장 4대 기능이죠. 우리 운송, 보관, 하역 얘네들 물류의 3대 기능이라고 하고요. 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운송 비용이죠. 운송 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해. 두 번째 비용 많이 발생하는 게 보관비예요. 보관비. 세 번째 하역비. 하나 더 들어가면 포장이에요. 포장. 자, 가장 기본 활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운송, 보관, 하역, 하나 포장까지.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2번.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이죠. 첫 번째 유통물류 일반관리 풀어봤는데 뭐 어려운 문제, 처음 나온 문제도 있었지만 대부분 우리 기출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됐었고 변형해서 많이 나왔다. 한 중간 정도의 난이도를 띄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